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60대 여성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아래서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일남 이녀 중 막내였던 제보자에게는 6살 많은 언니와 9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터에 나간 사이 오빠와 언니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오빠는 막내 여동생을 유난히 아꼈다고 합니다. 동네를 데리고 다니며 자전거를 태워주고 뒷산에서 산딸기를 따주거나 고구마를 구워준 등 동생이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예뻐해주던 오빠였기에 제보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물놀이 후 오빠가 옷을 갈아입혀줄 때도 그저 다정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제보자는 이불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때 오빠가 다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빠는 갑자기 동생의 옷을 벗기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아프다며 저항했지만 오빠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 사실을 엄마는 언니에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보자는 공포심에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어린 제보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보자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에게 중대한 피해를 겪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역시 오빠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같은 가해자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엄마에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동생을 말렸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평소 오빠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했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인 오빠가 아닌 딸들을 고아원에 보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매는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서로가 오빠와 단둘이 남겨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의 밥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언니를 오빠와 함께 도시로 보냈습니다. 아직 어렸던 제보자는 언니와 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비밀을 공유하고 의지했던 언니마저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언니는 도시에 간 초반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다행히 공장에 취직하면서 오빠의 집에서 곧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와 오빠가 모두 떠난 집에는 제보자와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제보자는 어머니로부터 폭행과 구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감싸고 돈다는 이유,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유 등이 폭행의 빌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툰 뒤에 스트레스를 막내딸에게 푸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가족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보자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오빠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고 따랐던 오빠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제보자의 삶을 오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제보자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깊은 대인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빠 또래 남성들을 보면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애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결국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제보자는 수십 년간 이 모든 고통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보자에 따르면 오빠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을 낳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극진히 아끼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그런 오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몸서리치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은 망가졌지만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침묵했던 제보자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보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는 죽기 전에 오빠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더불어 자신과 언니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제보자는 언니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여러 곳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로 추정됩니다. 현행법상 친족 간 중대한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13살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중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진정수급입법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보자의 사례처럼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안타깝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이 역시 소멸시효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힙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법적인 구제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사실상 모두 막혀있는 셈입니다. 제보자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과거 친족 간 중대한 피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뒤늦게 용기를 내도 시간이라는 벽이 이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가부장적인 문화, 사회적 편견 속에서 피해 사실을 제때 알리지 못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할 뿐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히 남는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가해자인 오빠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과거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이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친족 간 중대한 피해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공소시효 제도가 과연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폭력은 피해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법의 심판은 시간을 이유로 멈췄지만 진실을 향한 피해자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평생을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 제보자는 법적 처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진정한 사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